이런 사람들을 회사 안에 들이지 말라니까요. 복도의 박재민 이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조와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대걸레를 멈췄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년째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 회사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복도 바닥, 화장실 거울.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을 제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청소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침마다 회사 복도를 쓸고 닦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청소부가 사무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회사 격이 떨어지잖아요. 박 이사의 말투에는 냉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서 있는 젊은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컸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듣기에도 맞아요. 고객들이 오시는데 청소하는 모습 보이면 좀.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기 묻은 걸레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 안에서 뿌연 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랬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걸레가 비틀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는 제게도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회사는 커졌고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박재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품위는 없었습니다. 성과만 챙기고 사람은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쩌습니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이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요즘은 청소 용역 회사도 좋은 데 많던데 굳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쓸 이유가 있나?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저는 평생 참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더욱 그랬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싸워봤자 지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으로 여는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 그때의 저는 윤정희 이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뒤에서 박 이사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쾌하고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면접 때 우리 아들도 온다던데 잘 봐주세요. 아, 그럼요. 박 이사님 아드님이면 당연히 합격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박 이사가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면접이라 손에 쥔 걸레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뒷계단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건데,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조금 더 일찍 결심했어야 했는데, 제 나이 56이 되던 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일찍 피었고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겨울 공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기술자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아이디어가 넘쳤습니다. 저는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계를 보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이서 시작한 작은 사무실은 5년 만에 50명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점심은 사무실 근처 국밥집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손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직원들과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직원들 보면 다 가족 같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남편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존경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운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웃음 많던 사람. 악수할 때마다 힘이 넘쳤던 그 손은 이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정희야. 남편이 가느다랗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얼음장처럼.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아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겹게. 당신이 다 할 순 없어요. 사람을 믿어야 해요. 좋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지켜보세요. 무슨 말씀을. 이사들이 있잖아요. 박재민, 최동훈, 김영수.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어도 돼요.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데요? 이 회사를 사람답게 키워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돈만 버는 회사 말고 사람 사는 회사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약속해요, 정희야. 끝까지 사람을 지켜줘요. 약속할게요.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그게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한 번도 울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직원들이 절을 올리고 화환이 가득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박재민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은 저희가 잘 돕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 하세요. 고마워요, 박 이사. 그때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박재민을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28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우리 회사를 찾아왔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면접 중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박군, 어디서 일하다 오셨나요? 전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6개월 동안 백수였습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만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박재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사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박재민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5년 만에 팀장이 되었고 10년 만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 친구 봐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회사의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잘 키웠네요. 사람은 기회만 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장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이사진에게 위임했습니다. 박재민, 최동훈, 김영수 3명의 이사가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회사를 잘 지키겠습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겠습니다. 믿어요, 박 이사. 부탁합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장은 찍혔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직원들도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회사에 들러 경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확장했고 매출도 2배로 뛰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보던 직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오래 일하던 과장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젊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 책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 김 과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김 과장.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왜 퇴사했어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많이 변했어요. 박 이사님이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워요. 성과 안 나오면 바로 자르고 옛날 분위기는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고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따뜻한 회사, 이젠 없어요.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하지만 회장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믿어선 안 될 사람을 믿었나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직접 경영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서류 대신 걸레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박재민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회사가 맞나? 그리고 오늘 박 이사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사 안에 들이지 말라니까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사람을 지켜줘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남편,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창업 초기의 웃음소리, 모두 기억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 앞에는 차가운 복도, 바닥과 물 묻은 걸레만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속속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양동이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받아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박 이사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비켰어요. 청소 도구를 든 채 지나가는 임원들에게 길을 내주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아주머니, 3층 화장실 좀 다시 청소해 주세요. 어제 청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박 이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나를 보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3층 화장실을 2번이나 청소했습니다.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거울을 닦고, 세면대를 닦고, 변기를 닦았어요. 바닥에 물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됐다고?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청소부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을 다시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공고 마이너스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수군거렸어요. 이번에 박 이사님 아드님이 지원한다던데? 진짜? 그럼 이미 합격 아닌가? 당연하지. 면접이 형식적인 거겠지. 저는 걸레를 들고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박 이사 아들이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말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 연줄이나 배경으로 뽑으면 회사가 망해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임원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님, 아드님 스펙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냥 평범해요. 학벌도 그저 그렇고 경력도 2년밖에 안 됐고 솔직히 대기업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박 이사님 아드님이신데요. 하지만 우리 회사 정도면 충분하죠. 어차피 중소기업이잖아요. 이 정도 회사는 배경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긴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작은 회사 잘 안 오려고 하던데 박 이사님 아드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들한테는 경력 쌓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3년 정도 있다가 더 큰 데로 가든지 하라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남편과 내가 밑바닥부터 일궈낸 이 회사를, 20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려 키워낸 이 회사를 중소기업이라며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경력 쌓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하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물이 고였어요. 발밑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내가 틀렸나?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웃음. 다른 사람의 회사를 우습게 여기는 웃음. 다음 날 휴게실에서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갔어요. 그들은 내가 들어와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일 속도는 느리고 디지털도 모르고.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팀에도 50대 과장님 계신데 엑셀도 제대로 못 다뤄요. 매번 저보고 도와달래요. 아, 그거 완전 공감이에요. 저희 팀도 그래요. 카카오톡으로 파일 보내달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나? 이러시는 거 있죠.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게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솔직히 회사에서 그런 분들 정년퇴직시키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젊은 사람 뽑으면 생산성이 2배는 될 텐데. 인정이요. 우리 회사도 평균 나이가 너무 높아요. 좀 젊어져야 경쟁력이 생기죠. 저는 쓰레기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쓰레기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들 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손으로 장부를 쓰고 직접 발로 뛰며 계약을 따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주말도 없이 달렸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출을 받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과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한번 맺은 거래처는 20년을 함께 갔어요. 한번 들어온 직원은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빠른 것만 중요했습니다. 효율만 중요했어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들 눈에는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겠지. 일주일 후 박 이사의 아들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복도는 깨끗이 정돈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새 커피 머신이 설치되었어요. 로비에는 화분이 새로 들어왔고 안내 데스크도 재정비되었습니다. 오늘 면접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 직원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작았어요. 박 이사가 들을까봐.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닦고 계단을 닦았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세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박 이사가 몇몇 직원들과 함께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면접 보러 오는데 회사 분위기 좀 잘 만들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이사님. 다들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요. 면접은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적당히 질문 몇 개 하고 끝내면 돼요. 박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았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박 이사가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면접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는 5층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청소는 아침에 다 끝내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보통 뭐랄까, 외모가 좀 그렇잖아요. 지원자들이나 면접관들 눈에 띄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외모가 그렇다고? 저는 20년간 이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이 달렸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외모 때문에 숨어 있으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들었어요? 박 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후 2시 저는 5층 계단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이 회의실을 정돈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화분을 옮기고 누군가는 바닥을 한 번 더 닦았어요. 박 이사님 아드님 면접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박 이사님한테 들리면 어떡해.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박 이사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2시 30분 박 이사의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단 틈으로 그를 보았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가방도 비싸 보였습니다. 구두도 새 것이었어요. 박 이사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 왔구나. 긴장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준비 다 했어요. 면접관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면접이 아니라 산책이라도 가는 것처럼. 3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제 나이 66에 회사 구석 계단에 숨어 있었어요. 차가운 계단이 엉덩이를 식혔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 담소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 통보는 이번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합격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박 이사의 아들이 밝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경쾌했어요. 떨어질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이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저는 계단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 그때 박 이사가 복도를 둘러보더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네. 진짜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계단까지 들렸습니다. 너 전략 기획실에 배치할 거야. 거기서 경력 좀 쌓으면 3년 안에 임원 만들어줄게. 정말요? 3년 안에요? 당연하지.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 1년 차에는 팀장, 2년 차에는 실장,
3년 차에는 이사. 그렇게 올리면 돼. 와, 대박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하하, 자랑해도 돼. 그리고 말이야. 박 이사가 주변을 다시 둘러보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회장은 이름뿐이고 실권은 다 내가 쥐고 있거든. 진짜요? 그럼 재무도 내가 관리하고 인사도 내가 결정하고 나중에 내가 물려받으면 되는 거고. 우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10년 전에 회장님이 나한테 경영권 넘길 때 나는 이미 다 계획해놨어. 이 회사를 우리 가문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사가 내 거라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우리 가문의 것이라고 손에 쥔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단에 물이 튀었어요. 평생을 참았는데 남편이 죽고 회사를 맡기고 직원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참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손 내밀지 않았다면 박재민은 백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기회를 줬습니다. 믿고 키웠어요. 그를 팀장으로 만들고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도 참여하게 했어요. 당신은 길거리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는 이 회사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땀과 제 눈물로 만든 이 회사를. 의리도 없나? 배신이야, 배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계단에서, 이 구석에서 숨어서 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걸레를 주워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어요. 66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거친 손. 20년 전에 윤정희 이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 서류 가방 대신 걸레를 든 여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더 강했습니다. 10년 동안 숨죽이며 지켜본 시간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주식명의 서류들, 회사 등기부등본, 대주주 증명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들. 손가락으로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그때 우연히 탁자 위에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정기 이사회. 박 이사의 아들이 출근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략기획실에 첫 출근을 하고 박 이사가 직원들에게 아들을 소개하는 날.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좋아. 그날이면 되겠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우리 회사가 있었어요. 남편과 내가 만든 회사. 이제 되찾아야 할 회사.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약속을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고요했어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박 이사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퇴근하면서 제대로 안 잠근 모양이었어요. 청소나 하고 나가야겠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커피잔도 그대로였습니다. 걸레로 책상을 닦다가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밀 재무제표 손이 멈췄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였어요. 지난 5년간의 수익과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매년 수억 원씩 컨설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컨설팅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거래처 이름도 이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프리미엄 전략 연구소.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었어요. 컨설팅? 우리 회사가 무슨 컨설팅을? 저는 다른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 담으면서 한 장의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비밀 계약서 박재민 개인 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 이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강남의 빌딩, 판교의 오피스텔, 제주도의 펜션, 모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산 것이었습니다. 횡령이잖아. 손에 쥔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파일 속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처 계약서, 허위 세금 계산서, 이중장부, 모두 박 이사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경영권 인수계획서 마이너스 극비.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박 이사의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회장의 신뢰 확보 완료. 2단계 경영권 위임 완료. 3단계 회사 자금 개인 유용 진행 중. 4단계 회장 지분 매입 또는 강제 퇴출. 5단계 완전한 경영권 장악. 각 단계마다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고인의 장례식 때부터 접근해 신뢰를 얻고 경영권을 받은 후 즉시 충성파를 정리하고 매년 허위 계약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계획. 마지막 줄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회장은 이미 늙었다.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 쉽게 밀어낼 수 있다. 청소부로 일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완벽한 바보.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고개 숙이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면접장에서 떨던 박재민의 모습, 낡은 정장을 입고 제발 이번 기회만 주십시오라던 그의 절박한 목소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깊게 절하던 모습, 진심처럼 보였던 눈물, 남편이 그를 자랑스러워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 친구 봐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잘 키웠어요. 사람은 기회만 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보, 당신이 믿으라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던 말도 거짓이었어요.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를 빼앗을 계획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어요. 초점이 흐려진 사진은 지우고 다시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촬영하고 서류를 원래대로 놓았어요.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박 이사가 눈치채면 안 됐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화면에 뜬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횡령 증거, 배임 증거, 경영권 찬탈 계획서, 모두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어. 1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망가졌고 직원들은 떠났고 박 이사는 살이 쪘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을 순 없어요. 당신이 만든 회사를 이렇게 빼앗기고 갈 순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법률 자문 변호사 찾기. 둘째 주주명부 확인하기 내 지분 얼마나 남았나. 셋째 이사회 소집하기 언제가 적절한가. 넷째 증거 제출하기 경찰, 검찰.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다시 펜을 들었어요. 다섯째 정체 공개하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게 맞았습니다. 박 이사가 직원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듯이 나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이사회가 있는 날. 그날 박 이사는 아들을 직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날이면 완벽하겠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나이든 변호사가 상담실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 받으러 왔어요.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요. 저는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규모만 수십억 원이네요. 제가 이 회사 회장이에요. 대주주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 이사회가 있는 날이요. 왜 하필 그날입니까? 그날 회사 전 직원이 모여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까지 법적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끝나요.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다시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복도에서 박 이사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청소 잘 됐어요? 네, 이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르겠지. 내가 무시한 그 청소부가 누군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진실이라는 무기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청소복을 입은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투피스.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했어요. 주름이 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었어요. 조금 헐렁했습니다. 10년 사이 살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가벼운 화장도 했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윤정희 회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복 대신 정장 위에 긴 코트를 걸쳤어요. 가방에는 청소복과 걸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증거가 담긴 봉투였어요.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올라가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청소를 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네. 걸레를 짤 때마다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모욕과 무시의 시간, 참고 견딘 시간.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오전 7시 청소를 마쳤습니다. 창고에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다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층 회의실 옆 작은 휴게실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복도가 보였어요. 박 이사가 출근했습니다. 옆에는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오늘이 아들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너 소개할 거야. 긴장하지 마. 네, 아버지. 근데 회장님은 오실까요? 그 양반이 뭘 알겠어. 요즘은 회사에 거의 안 나와. 나오셔도 가만히 앉아만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전 11시 회의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을 배치하고 의자를 놓고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대형 이사회였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박 이사가 회의실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 없이 준비해 주세요. 네, 이사님. 그런데 회장님께는 연락드렸나요? 비서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근데 안 오실 거야.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다던데. 박 이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휴게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 온다고 생각하겠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후 2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찼어요. 이사진, 팀장들, 직원 대표들, 총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큰 회의실이 꽉 찼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박 이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먼저 지난 분기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고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는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제 리더십 아래 박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줄을 잃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박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전략기획팀에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제 아들 박준혁 씨입니다. 문이 열리고 박 이사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박수였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박수, 의무적인 박수였습니다. 준혁 씨는 앞으로 제 밑에서 회사 경영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기, 누구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중앙을 지나 단상 앞까지 박 이사 바로 앞에 섰어요. 박 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사회는 관계자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회장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이사. 윤정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저분이 회장님이시라고? 우리 회사 회장님을 본 사람이 있어? 아니, 거의 안 나오시잖아.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굳어 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연락을 주셨어야죠. 연락이 필요했나요? 제 회사인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의 미소가 굳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앉으세요, 박 이사. 제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이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0명의 얼굴.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몇몇은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자 공동 창립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모습으로요.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그 청소부요. 뭐라고요? 청소 아주머니가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휴게실에서 노인들 험담하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짜증냈던 직원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농담이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박 이사. 저는 10년간 이 회사를 지켜봤어요. 청소부로서. 그럴 리가. 왜 그런 짓을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제 남편이 만든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경영권을 맡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10년 전 이 회사에는 5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40명이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였어요. 그중 32명이 자발적 퇴사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평균 근속 15년의 직원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퇴사했어요.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김영호 부장, 15년 근속. 이유는 개인 사정. 하지만 실제로는 박 이사가 성과금 삭감을 이유로 압박했죠. 이수진 과장, 12년 근속. 역시 개인 사정. 실제로는 육아 휴직 신청을 거부당하고 퇴사 압력을 받았습니다. 정민수 대리 10년 근속. 적응 실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박 이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가 해고되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박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조용히 하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회사 자금의 흐름이었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지난 5년간 회사에서는 매년 수억 원의 돈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화면에 재무제표가 떴어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프리미엄 전략 연구소, 비전 경영 연구소. 이 회사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이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히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명의만 있고 실체는 없는 회사들이죠. 저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회사들의 대표는 모두 박재민 이사의 처남, 동서, 대학 동기입니다. 실제로 돈은 이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박 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어요. 그건 박 이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5년간 총액 27억 원입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3채, 판교 테크노밸리 상가 건물 1동, 제주도 서귀포 펜션 1동, 모두 박재민 이사 개인 명의로 구입되었습니다. 구입 시기는 회사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박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제 돈으로 투자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이사의 연봉은 연간 1억 2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8천만 원 정도죠. 5년간 총 4억 원. 그런데 어떻게 27억 원어치 부동산을 샀을까요? 박 이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영권 인수 계획서. 박재민 이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사무실에 있던 겁니다.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문이 열려 있더군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회장의 신뢰 확보. 장례식 때부터 접근해 신뢰를 얻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단계 경영권 위임. 회장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경영권을 받아낸다. 박 이사의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단계 회사 자금 개인 유용. 매년 수억 원씩 빼돌린다. 4단계 회장 지분 매입 또는 강제 퇴출. 적절한 시기에 회장을 완전히 제거한다. 5단계 완전한 경영권 장악. 회사를 박씨 가문의 것으로 만든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은 이미 늙었다.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 쉽게 밀어낼 수 있다. 청소부로 일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완벽한 바보.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 이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럼 이 서류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 실행할 생각은 5년간 27억을 횡령한 것도 메모였나요? 박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이 지난 10년간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왜 10년 동안이나 참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했어요. 청소부로 일하시면서요? 네. 청소부가 되니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사무실도 회의실도 서류실도 누구도 청소부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이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10년간 회사를 방치하셨습니다. 회사가 위기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50명이던 직원을 200명으로 늘렸고 매출을 3배로 올렸어요. 제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일부 직원들이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박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를 키운 건 박 이사입니다. 매출을 올린 것도 직원을 늘린 것도 사실이에요. 박 이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32명의 충성스러운 직원을 내쫓았고 27억 원을 횡령했으며 회장인 저를 완벽한 가보라고 불렀죠. 희망은 다시 사라졌어요. 성과가 좋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박 이사,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현재 저는 이 회사 주식의 4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예요. 그리고 오늘 박재민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전원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게도 주식이 있어요. 23%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들 중 대부분이 제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총 28%의 찬성을 받았어요. 제 주식 47%와 그들 주식 28%를 합치면 75%입니다. 박 이사, 당신은 해임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준혁아, 미안하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 윤정희가 다시 이 회사의 경영을 맡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다시 사람 중심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제 남편이 꿈꾸던 그런 회사로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퇴사 압력을 받았던 직원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한 직원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보,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 이사는 경호원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의 아들도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재민 씨는 곧 소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차들이 달리고 빌딩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그때 한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면 저희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죠. 좋아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오전 8시. 10년 만에 알람 없이 잠에서 깬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끝났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던 순간 직원들의 놀란 표정, 박 이사의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기립박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10년간 걸레를 쥐던 손,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서류를 쥘 손이었습니다.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밝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직원 명단이었어요. 떠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32명. 모두 박 이사의 압박으로 퇴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름, 김영우 부장.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나이 든 목소리. 김영우 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윤정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부장님,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사과요? 무슨 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년 전 부장님이 부당하게 회사를 떠나셨을 때 제가 막지 못했어요. 제가 무능했습니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박 이사가 너무 심했어요. 알고 있어요. 어제 제가 모든 걸 바로잡았습니다. 어제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이사회에 나타난 일, 증거를 제시한 일, 박 이사를 해임한 일. 김 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럼 박 이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횡령죄로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돌아온다고요? 네. 회사는 부장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요. 김 부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57살이에요. 저는 66입니다. 부장님. 둘 다 웃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이름을 받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32명의 이름 32통의 전화. 32번의 사과와 제안. 어떤 사람은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 정착했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일은 이해합니다.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박 이사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회장님이 계셔서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7시 마지막 전화를 끊었습니다. 32명 중 18명이 복귀를 약속했어요. 나머지는 사정상 어렵다고 했지만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18명. 충분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월요일 아침, 저는 오전 7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몇몇 직원이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실로 향했어요. 10년 만에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오전 9시 저는 첫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과 팀장들이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어요. 최동훈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박 이사가 그런 짓을 알아요.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앞으로 회사는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영수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첫째, 인사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앞으로는 성과만이 아니라 인성과 팀워크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을 우대하겠어요.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신설합니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겠어요. 한 여자 팀장의 눈이 빛났어요. 셋째, 수평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직급보다 능력으로 말하는 회사, 나이보다 아이디어로 평가받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대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제 남편이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전 11시 로비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우 부장이었어요. 저는 1층으로 내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장님, 회장님, 저 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수진 과장, 그리고 정민수 대리. 1명, 2명, 3명. 일주일 동안 18명의 옛 직원이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우리 가족들이.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아 계세요. 저도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직원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회장이 휴게실에 온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편하게 있어요. 저도 그냥 직원 중 한 명이에요.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과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휴게실에서 노인 험담을 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휴게실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었어요. 회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재민. 구치소였어요.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윤정희 회장님께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전 회장님과 고 회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이 갖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제 것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내쫓았고 회사 돈을 훔쳤으며 회장님을 배신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 아들에게도 미안해요. 잘못된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를 면회도 오지 않습니다. 회장님, 부디 회사를 잘 이끌어주세요. 고 회장님께서 꿈꾸셨던 그 회사로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민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에요, 박 이사.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겠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당신이 만든 회사에.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10년 걸렸어요. 제가 늦었죠. 하지만 해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박 이사, 기억하세요? 당신이 믿으라던 그 사람. 결국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해도 돼요. 사람은 변하니까.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꽃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였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당신이 꿈꾸던 회사로 만들게요. 사람이 행복한 회사, 사람답게 일하는 회사. 그리고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66인 할머니도 할 수 있다는 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저를 믿어줘서. 사랑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묘소를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영우 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이번 달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정말요? 네. 직원들 사기가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장님. 회장님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저도 저 사람들처럼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 10년의 공백을 딛고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할 수 있어.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회장님.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드리러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새로 뽑은 비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재무팀 회의, 오후 2시 인사팀 보고, 오후 4시 신규 프로젝트 회의입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바쁘겠네. 하지만 좋아. 이게 사는 거니까.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봤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휴게실은 북적였습니다. 회사가 살아났어요. 구내식당에서 김영우 부장과 신입사원 박지민 씨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엑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지민 씨한테 새 프로그램 배우는 중이에요. 둘이 웃으며 대화했어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대 조화구나. 인사팀 회의에서 이수진 과장이 발표했습니다. 10년 전 육아 문제로 쫓겨났던 그 과장이었어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육아 휴직 보장, 탄력 근무제를 제안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승인했습니다. 회의 후 이 과장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민석 대리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정시 퇴근하고 야근도 없고. 저는 물었어요. 야근하면 일이 더 잘 됐나요? 그건 일은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일도 잘해요.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 35% 증가, 영업이익 40% 증가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직원 만족도는 2.8점에서 4.5점으로 이직률은 15%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경제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왔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직원들을 도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했어요. 68이신데 나이가 걸림돌 아닌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10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편해요. 박재민의 아들 박준혁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뽑아주실 수 있나요? 왜 하필 이 회사인가요?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정직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봤어요. 다음 달 공채에 지원하세요. 똑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저녁 퇴근하려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저한테요? 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회사가 깨끗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모습을 봤어요. 회장실에서 남편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10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68배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 늦지 않았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20년 전보다 더 밝았어요. 윤정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옥상 정원에 섰어요. 직원들이 만든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벤치에는 직원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김영우 부장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부장님. 그러게요. 참, 오늘 신문 보셨어요? 그가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에 우리 회사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 수는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2배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휴게실에는 세대를 넘어선 대화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어요. 박준혁도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지금은 영업팀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과장은 팀장이 되었어요. 직장 어린이집도 만들어졌습니다. 최민석 대리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어요. 정시 퇴근하면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니어 센터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66대 청소부에서 CEO로 돌아온 이야기. 청중석에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56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빼앗겼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6에 다시 일어섰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70인데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당신이 꿈꾸던 모습이 되었어요. 사람이 행복한 회사, 사람답게 일하는 회사. 바람이 불었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사람을 믿으라고 했죠. 저는 잘못된 사람을 믿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다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를 믿어줘서. 저는 지금 67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언제까지 일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과 목적이에요. 66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67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70에도 75에도 할 수 있다면 계속할 겁니다.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첫째,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둘째,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경험과 지혜는 젊음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셋째, 사람이 전부입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넷째,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입니다. 저는 10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섯째, 용서는 힘입니다. 분노에 갇히면 전진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저는 출근합니다. 새벽 5는 아니에요. 오전 8시.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으로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빛나요. 윤정이 오늘도 화이팅.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67에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증명했으니까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